진짜 쟤 왜 저래? 주변 곳곳에 숨어있는 빌런들로부터 짜증 상처받는 분들. 이 남자 전화 또 꺼져 있어. 또 잠수야. 건강하지 못한 연애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꼬여버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르르르르르 어루만져 드립니다. 총기 있는 정신생활. 매주 월요일마다 오죠. 우리의 월요병과 더불어 다양한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총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인지 모르고 우리 정신의학과 건강의학과 전문인지 모르고 잘생긴 남자 누구냐, 그러니까 배우를 안 쳐다본 줄 알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쑥스럽죠. 실제로 제가 아까 여쭤봤거든요. 네. 솔직히 학창 시절에 인기 많으셨죠? 이러니까 아니래요. 진짜 인기 없었어요? 그러게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잠시만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서 성격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이니까요. 약간 의사가 되고 나서 마음에 그 차분함과 안정감도 찾으신 거예요? 계속 노력하고 있죠. 선생님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번 들어보면은 선생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아픈 마음을 노력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신과 의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방법을 아는 것과 잘 하는 건 대단히 다르죠.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도 진짜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맞죠? 그렇죠. 근데 약간 내 병은 내가 고쳤다라는 의사 선생님들은 신뢰가 가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뭐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뭐 이런 얘기가 쉽지 않은데 본인이 직접 내 병을 내가 고쳤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중이 제 머리 잘 못 갖긴 하는데 남에게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정신과 의사가 안 됐으면 좀 이모저모로 힘든 일들도 더 많았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요? 네. 아니 구자영님께서 헐, 정신과 의사님이 저렇게 잘생긴 분이 있으셨나요? 구자영님, 임자 있으십니다. 결혼하셨어요. 아쉽지만. 네. 근데 그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최근 좀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최근에? 네, 방송 나가고 하면서. 약간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약간 근데 카메라 마사지 자체가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카메라를 좀 받고 나오고 하다 보면 진짜로 많이 얼굴들이 피고 그러더라고요. 샘 씨도 그러셨어요? 저는 거의 뭐 용됐죠. 그래요? 네, 저는 뭐 카메라 마사지만 받았게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만났어요. 저는 예. 약간 교회 오빠 감성이라는 얘기도 좀 들리네요. 약간 교회 오빠인데 드럼 치는 오빠. 나 좋아한 적 있었거든요. 드럼 치는 오빠 이런 딱 그 교회의 느낌. 실제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그랬구나. 나 그러면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 이야기를 조금 잘 들어주는 편이었나요? 학창 시절에 네. 들어주려고 많이 했는데 네. 뭐 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되셨지?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면서 네. 듣는 거를 연습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와, 제가 공부만 잘했으면은 전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호기심도 많고. 맞아요. 저도 근데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보고 이런 게 재밌어서 정신과 의사 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본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사실 인정하셔. 타고난 부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 인정하는 자세 있잖아요. 아닌데, 난 싫은데, 안 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맞아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자, 그러면은 사실 제 얘기였어요. 네. 제 얘기였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럼 이거 어때요? 본인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본인 이야기 많이 재밌게 하면 좋죠. 그게 저는 약간 재밌게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맞아요. 나 오다가 뭐 강아지 똥을 밟았잖아. 이 이야기도 저는 내가 걸어오다가 막 발을 2걸음을 걸었다. 근데 세상에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발에 개똥 있었잖아. 막 이런 느낌으로 맛있잖아요. 말이.
토크를 타고 나셨네. 맞죠? 인정받았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앞에서도 거봐 지금 자기 얘기만 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네, 저 그러려고 라디오 했습니다. 제 얘기만 하려고. 아무도 제 말 끊지 못하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런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아니면은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싶을 때가 다들 있잖아요. 각종 그런 고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아니면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그럼 우리 총기 선생님께서요 따뜻하게 어루 만져주시고 때론 냉정한 조언도 해주십니다. 어루 만져주지만은 않아요. 자, 그럼 미리 도착한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익명 요청해 주셨거든요. 왜 그래? 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시험이나 면접, 발표 등등 뭔가 큰일을 앞두면 그 무렵에는 일상 내내 불안과 초조함을 느낍니다. 일단 외출할 때 집에 불은 다 껐는지 계속 확인을 하죠. 잠깐만, 불 껐나? 가스 내렸나? 잠깐만, 아니야, 거실 켜둔 것 같은데, 켰나? 이러면서 문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확인하기를 두세 번씩 합니다. 또 저희 엄마가 아침마다 드시는 비타민이 있는데 그걸 챙겨 드셨는지 여러 번 여쭤봐서 엄마가 짜증을 내신 적도 많죠. 아니 몇 번을 물어. 아까 먹었다고 했냐 안 했냐. 너 요즘 맨날 왜 그러니? 너 설마 너 또 무슨 시험 앞두고 있어? 제가 워낙 자주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좀 초조한 듯 보이면 바로 눈치를 채실 정도라니까요. 평소에 저는 오히려 무덤덤한 성격에 그리 예민한 스타일이 아닌데 왜 큰일을 앞두고서는 꼭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이런 제가 너무 낯설어서 어색하고 가끔은 짜증도 납니다. 안 그러려고 무척 애쓰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초초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닉네임 왜 그래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진짜 큰 시험이나 어떤 일을 앞두고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래서 막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계속 이제 확인하는 약간 그런 초조병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흔하게 좀 그래도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닌가요? 초조할 수 있죠. 시험 앞두고 있으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초조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초조할 때 하는 행동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초조해지면은 네. 자꾸 확인을 하잖아요. 네. 불 껐는지 가스 내렸는지 엄마가 비타민 먹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는 사실 좀 강박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강박장애를 시사하는 행동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강박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 혹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같은 의무나 금지의 문장들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 네. 강박사고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초조하고 불안해지면 강박이 좀 발동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강박이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들도 불안이 강박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불안하니까 불이 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을 안 끄고 나간 상황이 너무 불안하니까 혹은 뭐 가스를 내리지 않아서 불안하니까 강박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5, 6년 전에 발표된 체계로부터 이제 개념을 확 바꿔서 강박장애는 불안할 때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강박이 불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강박은 일반적인 불안장애와는 좀 다른 병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뇌 자체에 강박, 뭘 자꾸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 회로가 있다라는 게 좀 밝혀져서 강박장애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초조병이라고 하셨는데 네. 초조병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병은 없지만 네. 불안장애 일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강박장애는 불안장애랑은 조금 다르다. 이야기를 드리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와, 그럼 이분의 문제점은 정확히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질 때마다 강박이 드러나는 게 문제죠. 강박증이 생기면 내가 불을 분명히 껐다는 걸 네. 기억하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혹은 내가 가스를 아까 잠근 것 같은데
안 잠궜나 그 생각을 떨쳐내기가 어려워서 한 번 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굳이 이거를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서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그 자꾸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찝찝하니까 네. 자꾸 그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많이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자꾸 확인하는 것 때문에 네. 일상생활의 사회적인 혹은 직업적인 기능에 저하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강박 장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뭐 문 밖에 나가기 전에 가스불을 한번 확인한다. 그건 좀 불편하고 많은 거지만 밖을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왔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서 가스불을 또 확인하고 나간다. 그랬다가 또 들어간다.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뭐 출근이 늦는다던가 약속을 제대로 못 간다던가 혹은 주관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괴롭다던가 그러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강박장애라고 할 수 있긴 합니다. 아, 이게 근데 진짜 불안해서 강박이 생겼다? 근데 그 강박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반복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막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죠. 예, 예. 그럼 또 본인이 안 그러려고 애쓰는데도 내 자신이 낯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박장애는 기본적으로 뇌 회로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 혹은 뭔가 좀 수정해야 한다는 찝찝함 그 뭔가 틀어진 것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포함한 회로가 일반적인 회로보다 빙글빙글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강력하게 정말 일상생활에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약물 치료. 네. 그 항우울제 같은 약물들을 네. 보통 많이 쓰는데 항우울제가 단순하게 우울감을 가라앉혀 주기만 하는 약이 아니고 불안의 역치를 많이 높여주기도 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그 강박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회로 자체를 좀 약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박장애 항우울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효과도 많이 있고요. 그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종의 약간 뭐 선입견이기도 한데 병원을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는다라는 거에 조금 무섭거나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약간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안 먹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선입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한 약이긴 하고 네. 근데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혹은 이제 어. 약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약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맞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네. 강박 사고일 뿐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좀 알아차리는 게 먼저 더 필요해요. 강박 사고일 뿐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막 초조하고 불안해질 때에는 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좀 먼저 생각해 보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네. 강박장애를 제가 아까 뇌회로 생리학적으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역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강박장애는 주로 무언가를 내가 통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결과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통제감 상실에 대한 불안이 네. 생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가스불을 잠근다던가 네.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통제할 수 있는 다른 걸로 그 통제감 상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강박이 생겨난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징크스 같은 게 많이 있는 것도 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긴 해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결과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네.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해도.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징크스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네. 그 징크스가 강박이 되는 경우도 있죠. 결벽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경기 뛰기 전에 항상 뭔가 의식을 치러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펫캠이나 약간 집에 CCTV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불 껐는지 안 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불안감이 들 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강박을 일으키는 회로 자체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때 뭔가 확인했다라고 잠깐 시원해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는 되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일시적이에요. 다시 또 불안해지고 아니면 또 다시 다른 거에 불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다른 게 불안해질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펫캠을
강박적으로 계속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시도 때도 없이. 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 제가 쓴 물건 원위치에 안 있으면 불안합니다. 제 물건 쓴다 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원위치에 안 놓아져 있으면 짜증이 나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는데 이분도 그러면 아까랑 같은 케이스예요? 맞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많아요. 저러신 분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뭐 원위치 혹은 정렬, 순서 이런 것까지 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가? 내가 진짜로 모든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정렬되어야 하는가? 내가 가스불과 전등을 살면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닫아야 하는가? 이런 네. 것들이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짝짝이 분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럼 저희는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리치의 사랑의 이 말 밖엔. 따뜻한 후의 햇살 같은 널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파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 한낮의 수다가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총기 선생님과 총기 있는 정신생활 함께하고 있는데요. 나는 왜 이럴까? 쟤는 진짜 왜 저래? 싶은 고민이 들 때 이 코너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연 먼저 한번 소개 한번 해볼게요. 정양준님께서 뭔 일이 생기면 바로 가슴이 두근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머릿속에 그 일로 꽉 차서 멍 때리고 계속 그 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약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죠? 상담 한번 받으러 가봐야겠네요. 아까 3부에서요. 강박증이 심하면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살짝 해주셨잖아요. 혹시 이분도 그런 방법이 될까요? 그럼요. 오, 네, 그럼요.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약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약은 네. 분명히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박증 가지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처음에는 나 강박증인가 싶다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강박증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처방을 받는 것도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요새는 많이 가는 추세기도 하고요. 송지연님께서는요. 책을 보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 글자 하나하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봐야 하는 이것도 강박인가요? 덕분에 시험 공부할 때도 진도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 시험 공부 포기한 적 많았는데 이것도 병일까요? 책 읽을 때도 앞에 읽었던 부분 기억이 안 나면 처음부터 우름우름 책 한 권 읽는데 몇 개월이 걸린 적도 병은 아니겠죠? 라고 하시는데 일단 송지연님 제가 이 글을 제가 계속 뭐뭐하고 이랬고 했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말 끝마다 다 책을 보거나 시험 공부 덕분에 많았는데 처음부터 몇 개월이 걸린 적도 이게 지금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패턴을 봐도 이분의 성격이나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조금 소심한 면도 있으실 것 같고 고민 많고 걱정 많고 생각 많은 게 이 점에서부터 느껴지거든요. 선생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뭐 유추할 수 있긴 하지만 점점으로 뭐 마음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일단 말씀하신 건 확실히 강박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로 시험 공부가 안 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야 되는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거나 네. 하면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책 2줄 읽으면 내용이 기억 안 나서 다시 읽고 2장 읽고 다시 처음부터 읽고 2장 읽고 다시 처음부터 읽고 2장 읽고 다시 처음부터 읽는 게 반복인데 이것도 병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주의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강박의 문제인지를 감별할 필요가 있긴 해요. 주의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었네요. 근데 모든 사람은 사실 조그마든 크든 마음의 병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정말 과하고 심하고 내가 고민이 될 정도다. 그러면은 진짜 병원을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검사를 한번 받아볼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저는 4부에 사랑 고민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사랑 때문에 골치 아프다, 고민된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익명 요청하신 이모 씨의 고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어립니다. 지인의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그렇게 알게 되어 사귄 지 3개월쯤 됐는데요. 저희는 성격도 잘 맞고 다 좋은데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빠라고 부르길 원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여동생도 없고 이제까지 사귄 사람들도 그렇고 어쩌다 보니 한 번도 오빠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내가 자기보다 연하니까 더 남자답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랄까? 이렇게 처음엔 그 이유도 좀 귀여워서 그러겠노라 약속했는데요. 막상 남들이랑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오빠! 라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처럼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무척 정색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애인한테 동생 취급받는 것이 너무 싫다면서요. 솔직히 제가 사귀는 동안 그를 동생 취급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연하기 때문에 더 동등하게 대하려고 신경 썼는데 그 오빠 소리 좀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갈 일인가 싶어요. 그 후로도 사람들 앞에서 오빠라고 안 했다고 화낸 적이 종종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을 빼면 평소에 그는 참 다정다감하고 좋은 남자친구라 오래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소리에 집착할 때면 매번 좀 놀라게 되네요.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맞춰줘야 하는 걸까요? 네, 이모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2살 어린 남자친구가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진짜 이건 그냥이 아니라 안 하면은 정색하고 막 이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오빠를 원하는 거면 사실 자기가 오빠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거는 좀 신기하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들 앞에서 나는 연하의 여친을 만나가지고 막 나한테 애교도 부리고 이런다 이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연하나 동갑 남친이 오빠 소리 좀 듣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남들 유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오빠 소리를 듣고 싶을 수는 있어. 사람들은 다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네. 관계에서 뭐 그런 약속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해달라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는지가 이제 오빠 소리를 못 들어봐서 그게 기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둘이 있을 때 오빠라고 하면 되긴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요. 앞에 있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뭐 글쎄요.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실제 여자친구가 연한지 연상인지 모르는 사람들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설마. 그러니까 속였네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속이는 거죠. 맞죠. 같이 거짓말을 좀 쳐줘라고 부탁하는 건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탁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저는 지금 이 사연자분이 이모 씨가 납득하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납득하지 못하시니까 네. 그 사연을 내신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거짓말을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면 네. 납득을 좀 충분히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와, 그리고 이런 게 걸렸을 때 정말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오빠 했는데 나중에 몇 살이에요? 물어봤는데 왜 근데 오빠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바보 같아. 네. 그니까 나는 하기 싫었지만 일단 했잖아 오빠라고. 네, 그럼 네. 같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너무 민망할 것 같은데 지금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 4314님께서 저는 반대로 6살 연하 남친이 있는데 자꾸 누나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자기가 연하 여친이 있는데 자꾸 누나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자기가 모성애가 넘쳐서 누나 소리 들으면 사랑이 느껴진대요.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와, 6살 연하 연친이 자꾸 누나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각자 그러니까
정신 분석적으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제 네. 정신 결정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취향과 행동과 말은 다 이제 심리적인 원인과 동인이 있다라는 네. 건데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취향과 행동을 다 역동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하가 누나 소리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연하 남자가 오빠 소리를 불러달라고 하거나 무언가 그 사람 마음의 분석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연인 간의 약속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각자 취향은 다 엄청 다양하니까 남들이 볼 때 그 취향이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 연인 간에 서로 합의가 되고 즐거우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원인과 네. 상관없이. 그래서 원인을 생각하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저 취향을 함께 맞추고 약속을 맞추는 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 중요한 거는 그거를 부탁하는 사람이 좀 더 설득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해줘라고 하면 사실 강요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요인데 앞뒤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나는 오빠 소리 듣는 게 좋아. 근데 둘만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럼 정확히 난 사람들한테 나는 내가 오빠이고 싶어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은 납득이라도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이모 씨의 문제도 이모 씨께서는 그 남자친구가 왜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저게 남자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자꾸 이쪽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 그러면 그게 조금 걱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자신한테 무언가를 부탁하면서 그 이유와 과정을 충분하게 납득시켜주지 않았다. 네. 거기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건. 맞아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불러달라는 걸 부탁한 거든 뭐 야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한 거든 왜 그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남자친구가 충분히 납득시켜주지 않아 놓고 아. 일반적인 대화 태도에 대해서 화를 냈다. 네. 라는 그 상황에 좀 더 포인트를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같아요. 지금 구자영님께서 이건 자기를 우대해주길 바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 취급 받는 것도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혹여나 본인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면은 낮게 보일까봐 그러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기 원하는 건 우대해주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지금 샘디도 그렇고 네. 자꾸 포인트가 그 남자의 심리를 자꾸 분석하려고 하면 저는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남자가 무슨 심리적인 역동에 의해서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했는지가 전 핵심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의 이유와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아니요. 이유와 과정을 알아야 한다기보다는 그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를 강요하고 안 해줬다고 화내고 이 태도가 문제지 저는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마음의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서지혜님께서는요 4살 연하 남편은 연애할 때 오빠라 했더니 듣기 싫어하던데요. 그냥 자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 그냥 참 자기 여보 뭐 이런 애칭들이 있을 텐데 이것만 하면 참 편할 텐데. 오빠도 마찬가지로 애칭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빠라고 해달라고 한 거를 그 상대방을 좀 배려해가면서 아. 부탁해야지. 나는 그렇게 네. 해줘. 안 하면 화내고. 맞아요. 이건 사실 강요고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분 남자친구가 예의가 없다. 네. 저를 8810님께서 저도 비슷한데요. 저를 공주로 대해주는 다정한 제 남자친구는 자기 친구들 앞에서만 저를 시키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친구들에게 남자이고 싶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보통 남자들이 친구들 앞에서 굉장히 남자인 척 이거는 굉장히 하수입니다. 남자인 척 나는 얘는 지금 나 때문에 껌뻑 죽어 이런 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본인이 정말 멋있어 보이려면 내 옆에 있는 여자친구 먼저 챙겨주는 그 모습이 남들 다 가서 그래요. 커플들이 딱 집에 가서 방금 그 총기 오빠 봤어? 총기 오빠는 자기 여자친구만 신경 쓰고 얼마나 멋있는데 라고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 좀 약간 옛날 스타일이긴 하죠. 요즘에는 좀 더 이제 여자친구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게 좀 더 멋있긴 한데 맞아요. 뭐 사람마다 취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친구들한테 남자이고 싶다고 이해해달라 하는데 네. 그 무시하는 태도에서 내가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좀 불쾌하다라는 거를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가. 근데 네. 그 남자친구가 근데 내 정말 진심이 그런 게 아니고 그때만 꼭 납득이 되면 되는데 야 그걸 왜
기분 나빠하냐? 그냥 내가 평소에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니잖아. 친구들 앞에서만 좀 맞춰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요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 태도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모 씨의 사연 봤잖아요. 이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오빠 소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된다. 너가 오빠 소리가 좋다고 하면은 둘이 있을 때 오빠라고 부르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빠라고 하는 게 나는 이해도 안 되고 좀 불편하다. 네. 그럼에도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탁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남자친구가 자신을 설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강요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둘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다시 생각해요. 이야기를 자 우리 이모 씨 듣고 계신다면은 방금 우리 총기 쌤이 얘기한 거 잘 들으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써니일의 두근두근 듣고 올 건데 고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